이게 김정은이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운전하고 하는 직접 운전하고. 총리 김덕훈이 김정은이가 타던 마이바흐 S600 그 아마 퇴역한 거를 받은 거 같고요. 나머지 이제 조용원 비서라든가 최용해가 S클래스를 하는데 보면 이게 연출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운전하지 않던 그렇지. 사람들인데 그날 특별히 저 장면을 연출하느라고 직접 몰고 온 것 같고 특히 최용해 같은 경우에 저게 익숙한 사람이면 저렇게 하질 않거든요. 차 몰고 와서 그 뭐 경비병도 서 있고 이런데 그걸 굳이 잠그려고 막 그 잡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네, 좀 누르고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김정은이가 내가 얘들한테 선물 한 대씩 줬어. 그리고 회의장에 직접 좀 몰고 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운전사가 있었으면 이게 관용차다 이런 느낌인데 자기가 딱 운전하고 나면 이건 내 차야. 그런 느낌. 내가 하나씩 줬어. 최룡의 영상을 보면 네. 이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스마트 키로 하면은 또 소리가 나. 삐삐삐 네. 하면은 궁금한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최룡에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자, 왜 김정은은 저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로 줄까? 예전에도 김정은이 고가의 선물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S클래스는 그 급이 남다르죠. 최룡해, 김덕훈, 조용원. 보세요. 내각총리, 조직비서, 그다음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북한 정권의 최고 3인방에게 자기를 줬다는 건데 이들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이렇게 명품백 사고 하는 거를 해킹해서 돈 털어보죠. 그다음에 범죄해서 외화벌이 한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이런 불법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선 이들의 묵인과 이들의 동조와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김정은도 알기 때문에 혼자 먹으면 뭐 난다? 탈난다. 탈난다. 혼자 먹으면 탈나지만 같이 뿌리면 탈이 안 나는 거죠. 나눠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일말의 책임감도 공범이 되는 거죠. 이제. 먹어.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태까지 김정은이 최측근에게 줬던 게 뭐 고급 시계나 맞아요. 아니면 고급 가전이었는데 이렇게 S클래스니까 최룡해가 정말 좋아하더라.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물을 준 거잖아요. 저게 이제 이른바 북한 3대째 이어오는 선물의 정치예요, 저게. 선물 정치. 선물 정치. 근데 이제 선물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성심성의껏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줄 테니까 너는 기브 앤 테이크 충성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김일성도 이 명품을 좀 좋아했었나요? 김일성, 김정일은 사실은 시계류하고 자기가 당뇨병이랑 혈관 질환이 심해지면서 선글라스를 명품을 그렇게 구입하려고 그래서 해외 나오는 고위급 간부들이 아주 좋은 선글라스만 보면 장군님께 선물 바치려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키가 작았으니까 김정일이가 17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제 저 신발이 이제 모레스카 신발인데 저기 한 7cm 있다는 구비되는 그 신발을 특수 제작해서 이탈리아에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에 가죽만 가지고 들어와서 북한 기술자들 재간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 입고 그렇고 김정일이는 특히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애완견.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김정일 나오는 영화에 이제 애완견 막 나오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허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실제로 그 애완견을 봤던 사람이 와서 증언해서 그 애완견인데 애완견 부품을 몽땅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샴푸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프랑스제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탈리아제로 가지고 들어갔고 사료 같은 것도 북한제는 안 먹였어요. 외국제 먹이고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그러는가 하면 개가 아팠는데 프랑스 수의사를 비행기로 모셔가지고 와서 그 개를 치료하고 가지고 나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의외로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명확했네요. 관심 있는 그렇죠. 명확했고. 명확했네요. 근데 김정은은 좀 다방면적으로 어수선하게. 아주 다방면적으로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뭐에 꽂혀 있냐면
브릉브릉브릉 자동차. 그렇지. 자동차 매니아. 그러니까 지금 슈퍼카만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독재자들이 특히 이제 그 자동차를 수집을 하는 경우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망한 이란의 팔레비 왕조의 팔레비 왕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수집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에 가면은 그 팔레비 궁에 가면 그 수백 대의 그 슈퍼카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팔레비 국왕이 약간 심리학적으로 남자로서 뭐 약간 매력이 없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마력으로 커버를 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김정은의 전용 차량. 2018년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뭐 타고 오는지도 사실은 관심이었거든요. 말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올 텐데 당연히 뭐 좋은 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산 차를 타고 오겠거니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정은이 타고 온 차가 무려 메르세데스 벤츠 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라는 차인데 이걸 타고 딱 나타났는데 이게 1년에 10대 이하로 생산되는 차라서 웬만한 권력자나 재벌도 구하고 싶어도 이 구하기가 어려운 차량이라고 해요. 가격이 뭐 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랬지? 최근에 이 김정은이 그 비싼 차를 두고 또 한 단계 또 높은 이 신형으로 또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신형인 거죠. 마이바흐 마크가 뒤에 있는 거고요. 650 모델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12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까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마이바흐 S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방금 본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그게 S650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차 바꿀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북 제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츠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건가. 그쪽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팔았다. 근데 정상적으로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산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대북 제재망을 뚫고 북한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나중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5개월에 걸쳐서 6개 나라를 거쳤어요. 근데 저게 저는 한 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겠죠. 뭐 한 대만 보여서 그런데. 이동 중일 수도 있겠네. 사실 이제 올 들어서 더 이제 놀라웠던 거는 지난 2월 김정은이가 성천군의 그 지방 공장 거기 준공식을 참석했는데 거기에 보면 김정은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탄 차량 이게 미국 포드사의 트랜짓이 트랜짓 4대가 지금 갖고 있죠. 네. 트랜짓을 한 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대를 해서 보란 듯이 지금 북한 경호원들이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포드사에서도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조차 이제 경로도 사실은 알기가 힘듭니다. 이거 뭐 포드사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 최초 구매자 정도는 알지 그 다음부터는 수없지 않게 어떤 딜러를 통해서 어떻게 항구를 거쳐서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그러면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이런 차량들 또 경호 차량들 이런 것들을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일가를 위해서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진짜 일반 주민들의 뭐 식량난이라든가 경제난 이런 거에 빗대 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게 그쵸. 이게 정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처음에 그냥 뭐 짝퉁 가방 명품 뭐 시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아닌데 이제는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이 비싼 걸. 그리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 좀 막 폭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까. 저 돈 있으면 우리 밥 주지. 저 돈 있으면 조금 더 먹고 살게 해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락식 주택구. 아 이게 강이고. 네, 보통 강이 그대로 내려다 보니 야, 테라스도 있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희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고 저 할머니 저 손잡고 되는 앞에서 저 애교 떠는 거 봐봐. 어, 싫어. 오, 커튼이랑 이쁘게 천장. 해놨네. 저 호텔 같다, 호텔. 복층이야. 가락식이래잖아요. 와. 가락식. 복층식 아파트인데 이거는 좀 멋있게 디자인을 잠깐만요. 이거 했는데 우리 집보다 저게 좋은데. 사실은 근데 원래 김일성이 저택 5호저택에 있던 데예요. 저긴 평양시 보통강구역 경루동이라고 이름을 이번에 새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집이 있으면서 그 공간 자체가 다 호위국 관할이었어요. 근데 김정일이도 아버지가 살다 간 그 집을 다치지 않았거나. 근데 김정은이가 그 집을 부수고 거기다가 다락식 아파트를 그 앞에 보통강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강이 흐르는 그 길은 김일성 살아있을 때나 죽었어도 김정일 시대까지 차도 못 다녔어요. 그거를 다 허물고 거기다 이제 평명의 마이크들, 방송통들한테 준 거야. 아나운서들한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고 뭐 또 고층이지만 뭐 전기도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맞아요. 불편하고 이런다 그러지만 이거는 정말 그 리버사이드 그죠. 네. 보통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전망 좋은데 정말 고급 자재와 인테리어로 그러네요. 김정은이 정말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뭐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2, 3층, 3, 4층 이렇게 복층. 나트막하게 조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사였던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좀 오죽했겠습니까? 이 받는 게. 제 입으로는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 털고 가시죠. 아 너무 엄청 많은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살았는데 진짜 잘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도 이번에 축제에 좀 참가시켜 주세요. 그다음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이번에 해주세요 하면서 돈 봉투를 건지면은 저는 돈 받으면 당연히 그 학생인데 신경 쓰게 되지 모른다고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경력 때문에 축전 같은 데 가면 좋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 경쟁해요. 저 집 자식은 축전에 참가하는데 우리 자식은 축전 못 참가하니까 나는 선생님한테 더 많은 뇌물을 거야 되겠다고 소리 서로 경쟁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뇌물도 받을 만한 집에서 받잖아요. 근데 얘가 죽어도 재능이 없어. 이거 왜냐면 우리 예체능은 네. 뇌물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통해요. 아이고. 뇌물을 고이는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무조건 그 아이를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무조건 계속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본 네. 주낼 수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상치해가지고 그 학생을 어느 유명한 무슨 뭐 대학에 보낸다, 예술대학에 보낸다 하면은 예술대학 간부가고 또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은 네, 그러면 그만 또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이 그런 재간이 없어도 무조건 거기다 목표를 걸면 무조건 하는 이런 북한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있으면 무조건 간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좀 어려 내가 우리 네네. 엄마가 막 진짜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대. 그럼 저도 음대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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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못하는데요? 당연하죠. 예. 나 피리도 못 이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뇌물 고이면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분야에도 당연히 뇌물이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뇌물인지 모르고 엄마가 그냥 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려 해서 이렇게 되게 무겁게 들고 갔어요. 뭐
호박, 뭐 감자, 아 깜짝이야. 호박, 뭐 감자, 아 깜짝이야. 국악단에서 돈을 얼마나 싸들고 갔나 했더니 많이 티나겠다. 배추 이런 그 남새들을 되게 많이 챙겨서 왜냐면 저희 집엔 돈은 없으니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져가면 선생님 반응은 거기 나 이러고 그냥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그때 당시 북한의 그 장군복이라고 해서 잠바가 되게 유행했어요. 김정일이 한창 입고 다니던 잠바인데 그걸 만들어 입게끔 엄마들이 천을 사다가 막 몇 필씩 바치고 그런 엄마도 있지. 까치신이라고 해서 아래는 하얗고 위는 파란 신발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선생님 호수를 알아서 가져다 막 바치는데 저는 이렇게 감자, 막 배추 이런 거 가져가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애들, 이런 뇌물을 바친 애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뭐 공부를 잘 못한다, 숙제를 안 해왔다 이러면 뭐 이름이 송이였어요. 송이야, 이걸 못했니? 자, 선생님이 하나씩 가르쳐줄게. 막 친절하게. 정말 친절해요. 남아있던 근데 제가 마냥 못했어요. 그러면 막 분필이 날아다니고 맞아. 그럼. 칠판 딱개가 막 날아다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집안도 보니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저쪽에서 송이야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은 그 학급 애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야 나 김정만 있어도 돼 너희 다 없어도 돼. 야 나 김정만 있어도 돼 너희 다 없어도 돼. 맞아. 그런 거 있어. 네네. 맞아. 너희 없어도 돼. 저는 학교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선생님이 저희 집에 먼저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먼저 계신다고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고 니네 다 청소하고 가 하면 선생님 먼저 출발하시거든요. 그 공부하고 학교 교실 정돈하고 집에 가면 선생님이 집에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엄마랑 주방에서 식사 차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집 보통 집안 이게 할아버지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갔더니 선생님이 청소하고 있고 공주님 오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를 직업이 뭐였어요? 저희 아빠 보육원이셨어요. 보이고.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얼마를 받고 이렇게. 보육에 좀 급이 있는. 네. 그죠? 네.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주 완벽한 사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뇌물은 어느 사회나 조금씩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돈은 그렇다 쳐요. 농산물, 의약품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영숙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양한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 이런 것까지 뇌물 받아봤다. 어디까지 받아봤다. 정말 뇌물로는 가전제품 아끼 너무 많이 받았다 했지 않아요? 쌀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선물. 뭐예요? 집이요? 집. 집이요? 받았어요? 집 선물 받았어요. 집을 받았다고? 네. 제가 그 배아준 학생 중에 6살 때 할머니가 한 분이 저한테 자기 소녀를 6살짜리 데리고 왔어요. 거기 데려와서 선생님 오늘부터 우리 소녀를 좀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나이 어린데 괜찮을까요? 그러나 무조건 키워서 12살까지 키워서 우리 소녀를 대학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6년 동안을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배워줬어요. 6년 어간에는 많은 뇌물 받았어요. 뭐 가전제품, 식량, 옷. 그래서 한 달이 멀다하게 할머니는 계속 오는 거예요. 학교도 오고 집에도 오고 하면서 계속 림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를 그 할머니가 다 키워준 거 같았어요. 애도 봐줘? 네, 많은 뇌물로 다 가서 다니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 모든 걸 보상을 아니 할머니가 해줬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할머니가 집까지 사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끝낸 걸 알았거든요. 근데 12살에 어제는 예술대학 시험 쳐서 합격 통지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머니 합격 통지서가 내일이면은 학교에 오니까 제가 오늘 간부과 선생님 만나서 합격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거나 너무 좋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집에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문 두드릴까 하고 문 열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이 새벽에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선생님 그래서 지금 빨리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서 난 무슨 일인가 해서 옷 입고 나왔어요. 나한테 가면서 한 3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하고 말하는 거 있어요. 집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좋은가 나쁜가만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집을 주려고
생각도 그거는 생각 못할 것 같아. 생각도 꿈에도 못 그렇지. 꿨어요. 대문 열고도 가까 집이 마당도 넓고 집이 척도가 방안이 두 칸 그리고 부엌 넓고 엄청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톡 보면서 내보고 선생님 이 집이 어때요? 하더라. 할머니 좋아요. 가나 선생님 진짜 좋아요? 하더라요. 아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아 됐습니다. 선생님 좋다면은 어쨌든 나갑시다. 그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집에서. 그 나오면서 거기서 뭐이라 하는 거 할머니. 선생님 저 집은 이제부터 선생님 집이다. 저 집은 이제부터 선생님 집이다. 진짜 농담 같은. 나는 농담 같지요. 막 꿈 같지. 그래서 네 할머니 저도 귀를 웃으면서요. 할머니 그거 무슨 소리예요? 가나 저 집은 이제 나는 선생님한테 선물 준 거다. 집을 선물. 근데 이제 그 주인 있지 않아요? 가나 아 주인은 이제 10시 전에 나가게 됐으니까 나를 짐 싸서 빨리 그 집을 빨리 이삿짐을 하라고 들어가라고. 대박이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다음에 와서 짐 짓고 그때 10시까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네. 이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이냐. 근데 결론이 계속 이상하게 가죠. 6년 동안 계속 받으면서 가르쳐서 애가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결론. 남들이 살던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뇌물을 받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는 해피엔딩. 예. 지영님 또 하나 던져주시죠. 아, 어차피 안 되는데 이게 북한에서 안 되는데. 이제 정말 막 열받고 막 화났던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는데? 어느 날 이 집 아들이 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아, 밥 먹으러 왔나 보다 하고 상 차려주라고 했는데 챔자 누나 좀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오토바이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밖에. 누나, 나 오토바이 사줘요. 이러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 간부 아들이 오토바이 끌고 저한테 온 거예요. 오토바이 지불해달라고? 예, 오토바이 사줘요. 그 돈 내놔달라고? 이거 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싸잖아. 그래서 제가 간부집 아들이니까 욕은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만데 하니까 아 뭐 별로 안 해, 얼마 안 해 이러더니 걔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이 오토바이 임자복 제가 아니 제가 누군 줄 아냐고 모른대요. 여기 가면 돈 준다고 해서 왔대요. 제가 한 번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식당 와서 수금해가라 그랬어요. 할부. 네, 할부로. 제가 한 번에 중요한 인물이긴 했구나. 네, 아빠, 엄마는 저는 그날 저녁이라도 엄마가 전화 올 줄 알았거든요. 아들내미 이렇게 오토바이 가지고 갔는데 미안하다, 뭐 오토바이 반값이라도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 정도 소식이 없는 거는 제가 전화를 해서 오토바이 사갔다고 말하면 그 사람 줄 못 타갔구나 이러고 그 다음부터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건 사주라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6개월 동안 그 장사꾼이 매일 오시더라고요 식당에. 그래서 매일 갚았어요? 갚았죠. 화가 나지. 뇌물을 할부로 냈어요. 아니 김정은 씨. 아니 김정은 씨. 아예 김정은 씨구나.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내래 이 북조선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 뇌물로 집을 받았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왜 우리한테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당장 평양에 돌아가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방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다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게요? 왜 굶어 죽어? 뇌물이었으면 다 굶어 죽지요. 근데 500원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500원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500원씩 주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요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애들. 그냥 고사리라도 뜯어서라도 주고 싶은데 이것도 없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뇌물 고인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은 선생이 특별하게 좀 잘 봐주고 뇌물이 없는 아이들은 봐주든 안 봐주든 그냥 의무 교육제니까 학교 오면 그냥 책상에 앉아갔다가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체능이 좀 심할 거라고. 네, 엄청 심하죠. 네, 그래서 너무 심해요. 저희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었어요. 물엔 떠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예술 점수로 평가를 내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하죠. 근데 국가대표가 되면 재밌는 게 좀 식사의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고기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는데 힘들게 사는 친구들 같은 이걸로 뇌물을 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야채만 먹고 이런 거에 싸서 코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대표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간부들한테 또 잘 보여야 돼요. 국가대표 간부들. 그럼 또 주장이 와서 야 오늘 소고기 먹지 말고 먹자 하면 또 다 같이 안 먹고 모아서 둘이고.
뭐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지금 개인 얘기들만 했는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학교에서는 단체로도 줍니다, 뇌물을. 단체. 네, 이제 학급 반장, 분단위원장이라고 그 학교의 책임자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문제이죠. 학급에 있는 그 학부형 회의에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뇌물 주는 걸 상의를 합니다. 맞아. 선생님이 어려운데 얼마를 도와줍시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안 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갖다 줘야 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만약 안 주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저희 사례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지금 막 뇌물 만난 고기 같이. 뇌물 만나고 뇌물 만나고 막 무궁무진하지 지금 미치겠지. 뇌물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북한 분들은 아시죠? 아니 지금 본인이 받은 건 정작 얘기 안 하고 아껴두고 있어. 아껴두고 있어. 슬슬 얘기지. 신번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신번을 지키면서. 이렇게 싹 밑밥을 깔고 내가 나가야지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받지만 그 북한 선생님들도 뇌물을 줘야 할 때가 좀 있지요. 누구요? 선생님이 줄 때가 있나?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들이 한 학기를 졸업시키면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또 다시 교장 선생님들이 바치는 거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새 학급을 맞자면은 지역이 있어요. 내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잘 사는 지역, 이 지역은 못 사는 지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요 차례인데 나 이 지역을 안 맡긴데 이 작은 지역을 좀 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 가서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네, 돈을 가서 교장 선생님 난 이번에는 이 지역을 뭐 맡고 이거 하겠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요. 그 중에서도 뇌물을 5분이면은 5분이 뇌물 다 다르거든요. 제일 많이 고이는 선생님보다 그 학급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 먹인 선생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위로 뇌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앞에 1, 2, 2위 선생님들만 좋은 학급을 받아가면 탈락한 3위 선생님은 뇌물을 먹였지만 내가 액수가 적었구나라고 그냥 납득을 해요. 당연히 하죠. 내년엔 부산이고. 교장 선생님이 입찰제네. 하루니까 공평하네요. 네네. 인정하는 게 더 그거는 쌈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더 노력했구나. 더 노력했고 더 열심히 했고 공평하네. 이거 순위별로 제일 이제 이해가 가진 돼. 선생님은 제일 못 사는 지역 저 고란 쪽으로 맡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힘들죠. 그 농촌 쪽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 받치면은 남새나 호박. 아까 저기 갔다 예. 저기 가서 시내 요 주변 쪽에 그 핸드백이나 이러면 시장 쪽에 가깝게 사는 이런 지역은 선생님한테 돈, 쌀. 두 분 사이좋게 인사 나누시죠. 여기 호박 다치신 분. 저는 사실 저런 선생님한테 되게 이 한이 맺힌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때 노래를 잘했나 봐요. 어릴 적에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서 소년회관이라는 데 보냈어요. 그럼 거기에 저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 중국으로 공연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의상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애들이 있는 앞에서 다 저는 성악이라서 애들이 서서 뭐 마메미모무 하는데 저한테 신은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 있어. 섞여서 나오는데 막 눈물이 그냥 막 그렇지, 당연하지. 펑펑펑. 그래서 맞아. 음악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고 소절을 관리하는 분이라 해서 아까부터 저는 그 선생님 그때 그 선생님이 떠올려가지고 감정이 좋을 수는 제가 이제야 아까 드라마하고 영화의 그 뇌물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묘사된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에서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대한 카르텔이니까 이게 누가 범법을 하면 그게 범법이지만 모두가 범법을 하면 그걸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 이게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그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뇌물을 얼마나 모아줄 수 있느냐도 실력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안 받으면 죽어 굶어서. 그러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또. 뇌물 경제 체제. 지금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뇌물하고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신분에 대한 것,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뇌물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 중, 고 이제 교육에 굉장히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학까지 내가 원하는 과에 가서 공부를 마쳤어. 그럼 이제 직업은 이제 당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는 좀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뇌물로부터? 순보. 아유, 순보.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의 뇌물 가지고 자유로운 사람 남들이 표정 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보단 준 사람의 표정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자, 선수 입장하시죠. 뇌물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뿐이죠. 그쵸, 그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북한에서는 직업을 무리배치라고 하잖아요, 흔히. 당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 돈이 들어가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그렇죠. 맞아요. 이제 뭐 보위부를 비롯한 사법검찰기관들이라든지 당기관, 행정기관을 비롯해가지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가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보위부에 입대하려면 지방에서는 1,000에서 한 3,000달러까지 들어갑니다. 1,000에서 3,000달러를 줘야지 보위부에 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줬다고 해서 무조건 입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주고 너를 찜해 놓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신원조회라는 걸 해가지고 걸리는 거 없으면 오케이고 걸리는 거 있으면 돈이 있더라도 내보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또 고용하면 되니까. 네, 그 직업을 가져갔다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데는 더 달라요. 기준이. 평양 보위부에 들어갔다면 5,000달러부터 10,000달러. 많기는 2만 달러까지 들어요. 심한 텐데? 2만 달러. 2만 달러까지 평양으로 가갔다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북한도 역시 같아요. 모든 돈은 평양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우리도 서울이 기본인 것처럼 북한도 역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진짜 뭐 인맥이 땅땅하면 5천, 그렇지 않고 완전 돈으로만 가겠다 하면 2만 달러까지 들어가요. 2만 달러면 평양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네. 와. 진급 안 하려고 뇌물 주는 게 있었거든요. 진급 안 뇌물 받는 위치에 있으려고. 예. 딱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보위부에도 있어요. 네. 있지? 바다칩 지돈이라고 바다칩 지돈. 흔히 북한에서는 추랑지돈 합니다. 왜냐면 배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은 이 추랑지돈 도장을 꽉 박아야지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고 배구.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배가 한 번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고 하려면 그 돈이 꽤 되잖아요. 추랑지돈이 이걸 안 찍어주면 배가 못 나가기 때문에 소소하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묻돈을 받아요. 이 진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그냥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갖다 고이는 거예요. 네, 저희 아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데로 조정시키지 마세요. 이게 난 천직이야요. 그렇지. 이게 완전 보금자리라고 하는 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났시오. 그죠? 북한 내부에서는 볼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해외 나가는 직업을 선호해요. 근데 해외 나가려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하지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요건 받기까지 한 10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도장을 박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부지도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장을 박아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200불부터 400불 사이를 받아요. 그렇지. 그리고 가면 담배나 뭐 뇌물 같은 거 아무거나 안 받고 그냥 나는 무엇을 원해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럼 미팅을 시작을 안 해요. 그냥 가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욕구 조건을 알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강원증보다 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권. 아유. 외국 어떻게 나가? 강원증보다 훨씬 어렵죠. 정말 엄청난 권력이죠, 일종의 또. 요건뿐만 아니라 요건은 말하면 두말하면 입 아픈 거고 그냥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이 동사무소, 여기를 말하면 동사무소인데 거기 가서 지도원이 있어요. 발급해준 지도원이. 그 사람한테 뇌물 줘야 돼요. 그래야 여행 증명서를 내주거든요. 근데 뇌물도 그냥 저희처럼 호박 이런 거 주면 진짜 안 되고 호박 까죠 그럼. 네, 천을 떼준다든지 뭐 이불등을 뭐 이불 커버 같은 거 되게 귀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걸 가져다 준다든지 뇌물이 커야 돼요. 그랬던 중 제일 소소하네.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진짜 미안한데 이게 소박? 너무 소박. 우리 왜냐면 지금 호박으로 안 된다고 하더니 이불 만불 얘기하고 있어요. 와. 2만 불까지 나왔는데 이불 커버 얘기. 하도 듣다 보니까 저분이 얘기하는 건 착한 것 같은 느낌이 이불등이 좋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한 거 중에 좀 큰 거 뭐 저희 아빠요? 뇌물 있죠. 저희 아빠는 저거 밀수하셨잖아요. 밀수? 그때 저희는 그렇게 되게 지금 이미 아까부터 자랑해. 뇌물 크게 주고 있어요. 있어요. 있죠. 저분이 밀수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행복하게 살아. 결국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 밀수하셨다. 그것도 짓는 것 같아서 되게 자존심 상해. 밀수하셨잖아요. 있죠. 아니 이게 그 경비대들하고 이렇게 밀수를 하면 뇌물 줘야 되는 그래서 뇌물 줘야 되죠. 근데 저희 아빠는 큰 뇌물 줬어요, 진짜로. 뭐죠? 호박 한 톤. 아니 그게 아니고 쌀로 이렇게 뭐
쌀로 이렇게 먹고. 쌀이 좋다고? 저한테는 통할 것들만 드립니다. 계속 지금 50가만이요? 네, 지금 과장되게 한 거야. 50가만을 어떻게 줘? 아니 진짜로 저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50가만이? 이제 그러니까 나 들어보세요. 나 들어보세요. 속상해 진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뇌물을 크게 준 걸 제발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 안 믿어.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어. 아버지 밀수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외교관들도 뇌물을 바칠까? 일단은 외교관들은 나가서 3년, 들어와서 3년이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3년 있는데 이제 자기 인사 사업하는 걸 들어요. 아 누가 어디 갔다가 아버지한테 와서 뭐 삼촌네 어디 이모네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인사 사업이 진행되는 걸 알잖아요. 양원 씨는 참사관으로 배치될 때가 됐는데 왜 조용하지?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돼. 그럼 궁금하잖아요. 당주안의 간부부라고 굉장히 센 부서가 있어요. 당주안의 간부부의 지도원한테 책임부원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서 식사합시다.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흰 봉투에다가 3,000달러짜리 하나 놓고 그리고 2,000달러짜리 하나 놓고 1,000달러짜리 하나 놓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무성 간부부에서 당주안의 간부부로 문서가 떠나요. 외무성 당비서가 사인을 해. 가는데 책임부원, 그 위에 부과장, 그 위에 과장, 당주안의 부부장까지 사인을 해야 그게 김정은한테로 가는 거야. 결제 라인이네요. 결제 라인. 예. 결제 라인한테 고스란히 그렇게 한 사람 올라갈 때마다 봉투 하나씩 뚫고 봉투 하나씩 뚫고 봉투 하나씩 뚫고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제까지 한 달 동안 기다려도 안 됐던 게 12시간도 안 돼서 결제야. 급행을 타는 거구나. 급행료지. 그래서 박모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부부장이 마지막에 뭐 총살당했다는 그런데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있는 집은 돈이 몇십만 달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바깥에 나가는 외교관이 한 700~800명이 넘는데 그 매 사람한테서 돈을 받는다고. 그거를 당전에 부부장을 그 사람이 한 8년을 했는데 거의 1,000만 불 이상이 나온 거야. 그 집에. 1,000만 불? 대박. 현금으로. 현금으로 쌓아놓겠다. 이게 집을 가서 가택수색을 하니까 돈이 그냥 벽장에서 나오고 바닥에서 나오고. 이야, 진짜 좋다. 만화집에 집이 저렇게 바뀌네. 야, 대박이다. 권력과 결탁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받을 때 뇌물이 1,000만 원 정도. 북한의 돈주들의 결말은? 북한 돈주의 하루 영상 보시죠. 오늘 조유현주와 함께 북한 상위 1% 돈주들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오전 9시 상쾌한 아침 상위 1% 돈주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헬스장, 일명 체육운동실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런닝머신 위를 날래 달리는 북한 돈주들. 최근 몸매 관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헬스장에서 제대로 땀 뺀 돈주들이 찾은 다음 장소는 바로 마사지샵입니다. 도자기 피부를 원하는 돈주들이요, 먹지 마시라, 피부에 양보하시라. 낮 12시 마사지로 피로도 풀었겠다, 술술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돈주들이 자가용을 끌고 찾아간 곳은 초호화 식당. 이 맵잔 식당엔 최고급 철판 요리부터 함박 스테이크까지 상위 1% 돈주들의 점심 식사. 달라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식후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돈주. 커피 한 잔에 북한 돈 7만 원 정도는 돈주들에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젠 몸을 풀어볼 시간. 탁구, 볼링, 승마, 그리고 골프. 이 종목들은 웬만한 돈주도 접근 불가한 귀족 스포츠라고 합니다. 오후 4시 돈을 물수도 쓰고 싶다면 외화상점으로 오라. 북새상점, 유경백화점, 낙원백화점. 이 외화상점 안에는 해외 명품들이 수두룩 빽빽. 북한 돈주들이 어마어마한 재력 놀랍지 않습니까? 와.
아니 저는 놀라운 건 커피 한 잔에 7만 원. 북한 돈이요? 네, 설비 씨, 북한 돈 7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닌가요? 얼마나 네, 뭐 한국 돈으로 비하면 한 10,000원 정도,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게 비싼 거지. 네, 그리고 북한 돈으로 7만 원이면 1인 15kg의 쌀을 살 수 있어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네. 뭐 우리 혜산 씨는 저 정도는 그냥이 못돼, 아니니까. 디테일하게 저렇게까지는 못되지만은 제 잘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집이 진짜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가? 1층에는 몽땅 그 어디가 사우나 방입니다. 사우나, 네, 진짜 사우나 방에 2층에는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자기 집이 이렇게 거실, 이렇게 자기도 침실인데 거기는 주로 가면은 간부들의 그 어떤 모임 장소인 겁니다. 아지트. 네, 아지트. 제가 아는 사장은 이제 아침은 북한에서 먹고 네. 점심은 중국 가서 먹습니다. 근데 점심에 가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이제 헤어스타일은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기 때문에 중국 가서 헤어하고 명품도 사가지고 저녁은 북한에 와서 먹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아침은 북한에서 점심은 중국에서 저녁은 북한에서 이렇게 먹는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진짜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돈을 벌었어요. 충성의 자금 39호실 산합니다. 거기가. 네네네. 이게 바치고 있다가 충성의 자금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결말은 안 좋더라고요. 결말은 안 좋. 그러니까 북한의 던주들의 결말은 결코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 뺐더라고 한 방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연소득이 약 6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북한의 돈주들은 열흘 동안 평양에 가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흘 여행에 3,000달러를 쓰고 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평양에 밖에 문화시설이 없는 겁니다. 골프장, 당구장, 그리고 헬스클럽. 노래방도 외국, 미국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돈 내고 북한에서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평양이에요. 일반 지방 노래방들에서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CDR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정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정말 VIP들만 가는 매장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가게 되면 외화상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품만 파는 곳. 그래서 북한에 그 평양에 가게 되면 낙원백화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건이 싸다가 아니라 믿을만해서 부자들이 가서 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북새상점이라든가 보통강의 뭐 류경상점 같은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진품은 있는데 좀 비싸대요. 근데 들어갈 때 보면 거기 CCTV 있고요. 사람들 들어갈 때 나올 때 몸 수색을 한대요. 감시원들이 서서. 예, 그래서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일단은 돈주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이 그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해당화관이라는 곳이고요. 이 식당에는 주로 주황당 간부나 뭐 장령급, 장성급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3명이 먹는데 500불입니다. 500불. 네, 500불.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55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가족이 7명이서 만약 생일 파티, 뭐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러면 룸을 아예 하나로 빌립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이동식 노래방 기계도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번 하는데 한 5,000불 정도. 한국 돈은 5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여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야, 진짜. 만화책에 집이 저렇게 바뀌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도성 부원 방혜성, 노동성 노동자 고춘희, 무역은행 부원 윤경희에게 감사를 보내셨다.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일일이 고명하며 노를 취한 이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뭘까요? 누구예요, 소연 씨? 아, 네, 북한의 큰손. 사채업자, 돈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 체제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 한계 시군에 이런 돈주들이 한 3~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북한 장마당을 움직이는 원동력도 되고요. 이자 영상에 나왔던 그 여명거리 같은 경우도 이 돈주들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득이 나는 거 20%는 정부에 바치고 80%는 자기들이 달러를 받고 집을 부양을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이득금을 챙기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쓸만한 이런 사람들로 각인이 되죠.
야, 놀랬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100억대 자산가가 있을까요? 100억대? 그래서 요즘 그 북한의 그 통계에 나오는데 100억 원 정도 가진 그 신흥 그런 부자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100명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돈주들은 대체 특징이 있는데 권력하고 많이 결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권력과 결탁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는 대기업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기업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열 회사를 뭐 한 20개 정도 거느리는 회장 해가지고 50대 회장 나오고 그다음에 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부동산 투기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나왔듯이 북한에서는 이제 부동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평당 분양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자체는 권력 같이 해가지고 땅을 무상으로 받는 거고 물론 사용료를 좀 주겠지만 거기에 평양에서 지금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20만 불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엄청난 2억 원이요. 마진을 남기는 거죠. 또 하나가 유통업이 이게 또 돈이 됩니다. 단순하게 장만해서 물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그 외국에 또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다단계 형태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거기 마진 붙여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내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거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고가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산 전자제품부터 화장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유통을 시키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요즘 뭐가 이제 똑똑이장이라는 게 많이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똑똑이장이 뭐냐면 정상적인 거는 장마당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잖아요. 똑똑이장은 비밀리에 팔아야 되니까 일종의 방문 판매죠. 아는 사람만 가가지고 문 앞에 똑똑똑 두드리면 나오면 물건 주고 돈 받고 뭐 이런 형태의 시장도 형성되면서 또 많이 좀 벌고 있고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채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가지고 뭐 일종의 나름대로 좀 담보 형태로 받는 거죠. 받고 이자 자체가 보통 연 우리로 지금 한 300% 이상 이렇게 하고 300%요? 잠시만요. 계산이 안 돼서 연 300%요? 야, 3%가 아니라? 네, 300%. 그러니까 3배죠, 3배. 3배지, 3배. 그러니까 네. 100만 원 빌리면 300만 원. 이자를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자를 300만 원 내는 거죠. 원금 그러니까 말고. 굉장히 고리 사채죠, 뭐.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보로 잡았던 이런 걸 가지고 또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기도 하고.